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통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국가경영은 세종처럼 이 책인데요. 표지가 아주 강렬하고 멋있는 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쓰신 박영규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조선왕조실록과 박영규라는 제목의 서문을 쓰셨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서문에서 박영규 작가와의 인연과 함께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출판인이었던 작가가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밝히셨는데요. 1991년에 우리나라보다 북한에서 먼저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 작업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93년에 우리나라 여강 출판사에서 400권짜리 2조실록을 들여와 간행했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401권으로 마지막 권이 김일성 실록이었던 것을 빼고 400권으로 나왔는데, 박영규 작가님이 이 400권짜리 세트를 사들고 낙향해서 실록 전체를 3번 통독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까지 200만 부가 팔린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꾸로 북한 사람들이 박영규 작가님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도 실록을 바탕으로 한 책을 여러 권 쓰셔서 조선왕조실록을 줄줄 꿰고 계신 작가님이 실록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여기서 작가님의 결론은 세종대왕을 국가경영을 훌륭하게 잘한 정치가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를 물으면 대개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링컨 대통령을 말하는데, 사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수반이긴 했어도 직접 통치에 경험이 없는 분이고, 링컨은 미국 사람이면 모를까 우리나라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면 실제 우리 역사에서 통치를 안정적으로 잘한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영규 작가님은 맨 뒤에 실린 에필로그에서 우리 역사에서 세종만큼 국가 경영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전 세계적인 전환을 앞둔 이 시점에 다가온 대선에서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경영을 잘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로 이 국가 경영은 세종처럼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선 주자들도 이 책을 꼭 읽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을 직접 뽑을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세종과 닮은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질문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답하는 마음으로 북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은 굉장히 쉽고 술술 재밌게 잘 읽힙니다. 각 주제가 작은 소제목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매 주제마다 주제를 뒷받침하는 실록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종은 1418년에서 1450년까지 총 32년간 재위했는데, 이때 조선의 기틀이 닦였다고 평가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틀이 어떻게 닦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양녕군, 둘째가 효령군이고 셋째 충녕군이 바로 훗날 세종인데, 양녕과 3살 차이가 나는 충녕은 어려서부터 대단한 독서광이었고 요즘 말로 치면 범생이과였다고 합니다. 충녕은 천성도 총명하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부지런하여 대단한 추위나 심한 더위에도 밤을 새워가며 글을 읽고 있다. 양녕이 폐세자 된 후 충녕이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받은 평가인데요. 작가는 충녕과 양녕의 관계를 범생이 동생과 망나니 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한 집에 양녕 같은 형과 충녕 같은 동생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너는 어째서 학문이 이렇지 못하느냐? 아버지 태종이 양녕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지금 같으면 양녕이 끊임없이 동생과 비교당해서 더욱 비뚤어졌다고 할 것 같습니다. 결국 1418년
세종이 세자가 되고 나서 2달 후에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전격적으로 왕위에 올라 조선의 4대 왕이 됐는데, 그토록 공부를 좋아한 세종은 그러나 사냥이나 바둑, 풍수와 관상, 시, 서, 화 같은 당대 선비들이 즐겨한 자기 수련이나 재미를 위한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을 익히는 데 역점을 둔 비범하고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벌레의 범생이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인성과 비범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는 비범한 지도자 세종이 국가를 경영한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우선 세종은 포기를 모르는 혁신주의자로 무려 17년에 걸쳐서 세금 제도를 개혁했다고 합니다. 세종 9년에 대과의 논술시험 주제가 새롭고 알맞은 공법제도의 방안을 제출하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공법은 백성들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에 관한 법인데, 세금 제도를 손질하려다 보면 당연히 기득권자인 양반 대신들의 반발에 부딪힐 게 뻔했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이 직접 혁신안을 내놓지 않고 대과의 논술 주제로 택해서 좋은 방안을 구하는 방식을 쓴 건데요. 이후 공법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지속됐지만 양반 관료와 대지주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새로운 공법 마련을 계속 지연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원래 세종이 원한 것은 땅의 비옥도나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농지 1결당 10두의 세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이었고, 이렇게 하면 매년 일정한 세금을 거둬 국고가 안정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땅의 비옥도에 따라 거둘 수 있는 소출의 양이 확연히 다른데 일률적으로 10두를 걷는다면 비옥한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 때와 똑같이 세를 거둔다면 너무 과중하게 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러자 세종은 이 문제를 두고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관리와 전국 각 지역의 농민 대표자 17만여 명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오자 세종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대신 공법 상정소를 설치해 세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법 혁신을 선언한 지 17년 만인 1444년에 혁신안이 마련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었습니다. 전분 6등법은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눠서 질이 높은 토지일수록 평당 세금을 높여서 받는 정책이고, 연분 9등법은 매해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상년, 중년, 하년 셋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 상중하로 구분해서 세금을 걷는 제도로, 풍년이 들수록 세금을 많이 걷고 흉년일수록 적게 걷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을 개선한 합리적인 세법이었다고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손대기 어려운 혁신 법안이 바로 세금 관련 법안인데, 세종은 놀랍게도 직접 당사자인 농민 대표를 상대로 여론을 조사해 가면서 지치지 않고 끝내 혁신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금제도뿐만 아니라 농업 문제를 정치의 으뜸으로 생각한 세종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문제 또한 깊이 고민했는데, 당시 농사 서적이 중국 것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기후와 풍토에는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편전 학자들을 시켜 직접 우리 땅에 맞는 농서를 편찬할 것을 지시했는데, 우선 전국의 모든 관찰사와 지방관들에게 명을 내리기를 각 지역의 숙련된 농부들에게 직접 물어서 전국 각 도의 토질에 따라 어떤 경작법이 유리한지를 묻고 그 내용을 수집하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농사직설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만들어진 농사직서를 지방의 2품 이상 관리들이 모두 소장하게 하고 특히 지역의 농업 지도자인 권농관들에게 배포해서 다양한 벼농사법을 소개하고 잡곡류 생산을 유도해 세종시대는 조선 역사상 농업 생산량이 가장 높은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종은 재상 중심의 정치 제도를 안착시켰는데 원래 조선 건국 초에 정도전은 왕은 국가의 상징이자 왕조의 뿌리로서 기능하고 국가의 통치 실권은 재상이 가져야 한다는 재상 정치를 꿈꾸면서 조선의 국가 운영 체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설계했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의 모든 업무를 반드시 7명의 재상이 있는 의정부를 거쳐 왕에게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태종이 모두 없애버리고 6조의 업무를 왕이 직접 챙기는 6조 직계제로 바꿨습니다. 세종은 처음에는 태종이 만든 6조 직계제를 바꾸지 않았지만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제위 18년인 1437년에 의정부 서사제를 전격적으로 부활시켰는데 그러면서도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왕의 자문기관인 집현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일방적인 재상 중심 정치가 아닌 왕권과 재상의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를 통틀어 재상 정치가 제대로 실시된 시기는 세종시대가 유일했는데 이때 무려 24년간이나 정승 자리를 지킨 인물이 바로 조선 정승의 대명사인 황희입니다. 재밌는 것은 황희라는 인물이 우리가 흔히 알듯 어떤 성인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 아니라 뇌물수수와 비리로 인해 탄핵을 받고 물러나기를 반복했지만 황희의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과 정치력 때문에 세종이 계속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정승을 맡겼다는 점인데요. 황희뿐 아니라 세종은 인재를 볼 때 무엇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봤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세종이 사군과 육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윤덕이 사군을 설치해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삼는 데 성공하자 무관인 최윤덕을 불러들여 문관벼슬인 정승을 주었는가 하면 김종선은 문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진 개척을 맡겨서 두만강을 조선의 국경선으로 삼게 했습니다. 또 세종은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크게 확대 발전시켰는데 집현전에서 다룬 학문의 범위는 통치 이념의 근간이 되는 경학은 물론 역사학, 천문학, 기술과학, 농학, 악학, 법학, 언어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을 포괄했고 세종은 이들 학자들이 저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학의 천재였던 정인지와 정초, 이순지에게 천문학의 연구를 맡겨서 이들이 과학기술의 장인 장영실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해시계와 물시계, 혼천이와 혼상, 간이대와 츠국이였고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사용된 아름다운 활자인 갑인자 또한 이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대는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진 과학혁명의 시대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세종은 음악의 천재 박연을 통해 예학의 기본이 되는 음악을 중국의 아학이 아닌 조선 고유의 향악 중심으로 바꾸고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편경과 같은 대형 악기들을 처음으로 조선 땅에서 난 재료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세종이 조선 향악의 기초에 직접 작곡한 보태편과 정대업 같은 곡들을 지금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올 선생님께서 서문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BTS를 보듯이 세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식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데 그 중에도 세종을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으로 부르게 한 가장 큰 업적은 한글 창제죠. 한글이 세계적인 언어라는 것은 총균세의 작가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한국 방문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 하나는 그동안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한글을 가는 곳마다 보면서 유명한 세종대왕의 문자를 읽는 방법을 배웠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특성들로 인해 한글은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라는 어쩌면 당연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규 작가님은 비단 제러드 다이아몬드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이 입을 모아 한글의 위대성과 과학성을 극찬하고 있다면서 한글, 즉 훈민정음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하고 기념비적인 문자이고 세종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책에 의하면 세종은 이 기념비적인 사업을 거의 홀로 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정치를 재상에게 맡기고 서무결제를 세자가 대신 처리하게 해놓고는 6년 동안 은밀하게 집현전 학자들이나 왕자들조차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했고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공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세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먼저 여론조사를 하고 모든 일을 신하들이 먼저 의논하게 한 뒤 일을 함께 추진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인 셈인데 문자의 창제라는 거대한 사건을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세종이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신하들과 상의했다면 결코 완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세종이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한글이 반포되자 집현전 학자들까지 포함한 대신들의 반대는 대단했습니다. 집현전을 대표한 학자 최만리가 상소문에서 말하길 첫째, 새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말이 중국에 들어가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중화의 문자인 한자를 대신하여 훈민정음을 쓰면 스스로 오랑캐가 된다. 셋째, 설총의 이두로 가능한 일을 굳이 훈민정음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넷째, 훈민정음 보급이 억울한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최만리에게 화를 내기를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 개인지는 아느냐? 하면서 하옥시켰고 다음 날 풀어주게 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이 평민이나 천민과 다른 이유를 문자와 학문의 권력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등장으로 평민들이 많은 서적을 읽는다면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와 권력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세종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반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글은 이들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를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종이 한글을 만들려고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1432년 제위 14년이던 해에 세종이 율문, 즉 법률을 조목별로 적은 글을 이두로 번역해서 반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율문을 다 알게 할 수는 없겠으나 따로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으로 번역해 민간에 배포하여 어리석은 남녀로 하여금 스스로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자 이조판서 허조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신은 폐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골라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세종은 허조를 무섭게 쏘아보며 나무랐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법이 한낱 조삼모사의 술책밖에 더 되겠는가? 허조가 물러난 뒤 세종은 집현전의 명령에서 옛적의 백성들에게 법률을 익히게 했던 일을 조사해서 정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이두로 번역해 반포하는 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세종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서의 이두를 함께 표기하자는 방안을 내놨지만, 그러나 이두 역시 기본적인 한자를 알아야 읽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고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이 이두를 가지고 신하들과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의 한글 창제를 신하들에게 철저히 숨겼던 건데요. 세종이 기습적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나서 신하들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 당시에 험악했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세종이 너무 외골구로 문자 창제에 매달리고 다른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상소문을 올리자 세종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글에 이르기를 언문을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하냐? 내 늙음하게 세월 보내기 어려워서 오직 서적으로 벗을 삼고 있는데 어찌 나더러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산이나 들로 다니며 매사냥이나 하고 있다면 모를까? 너희들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자 최만리가 말하길, 설총의 이두는 음이 다르고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어조와 글자는 문자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런데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사용하고 그 음과 해석 또한 변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를 기이한 하나의 기회라고 한 것은 상소문의 전체 논조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문맥의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하들은 세종이 글자를 만든 일을 매사냥하는 일보다 하찮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세종이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도를 번역하여 민간에 배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과 효자, 연려가 무리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정창손이 대답하길,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후에 충신, 효자, 연려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이 아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자질 여하에 달려 있으니 언문으로 번역해도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이 화가 나서 그러면 인간이 왜 성인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느냐? 도대체 네가 선비의 이치를 알기나 하고 한 말이더냐? 너 같은 자를 두고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용렬하고 속된 선비라고 하는 것이다. 화가 난 세종은 이들을 모두 하옥시켰다가 역시 이튿날 석방시켰습니다. 정창손의 말은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1490년 성종시대에 간행된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에 큼직한 그림을 넣은 목판본 삼강행실도 언해는 조선시대 최고의 스테디셀러였고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효자비와 연려비를 받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종과 신하들의 대립은 결국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비록 엄격한 신분시대였지만 세종이 글자만 알면 무지한 백성들도 법을 지키고 효자와 충신, 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양반의 신분을 가진 대신들은 양반과 백성의 자질이 애초에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에 세종의 뛰어난 점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남과 다른 비범한 가치관이야말로 세종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세종이라는 이 단 한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한문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영어를 모국어로 삼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비범한 가치관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세종대왕을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훈민정음 창제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백 년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계 질서가 바뀌고 경제적 기준이 바뀌는 대전환과 뉴노멀의 시대에
새로 뽑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디에서 가장 비범한 가치관과 리더십을 드러내야 할까요? 바로 남북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세종대왕이 4군과 6진을 개척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경계로 삼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GDP가 선진국 수준이 됐어도 여전히 우리는 남한이라는 분단국이고, 주변 정세에 따라 언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2018년에만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만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조차도 재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미국의 압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남북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세종의 한글 창제처럼 남북 화해를 꺼리는 세력의 방해를 피해 기습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세종이 세금 정책을 만든 것처럼 십수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끈질기게 추진해가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양자를 다 동원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지혜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뽑을 우리 대통령에게는 비범한 가치관과 함께 용기 있는 결단력을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일을 정치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일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도대체 남북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면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종이 조선 500년의 기틀을 만들고 한글을 창제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꽃피우게 했듯이, 새로운 대통령과 시민들이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대전환의 중심에 서서 우리나라의 500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세종의 리더십을 통해 국가 경영의 리더십에는 비범한 가치관과 함께 끈기 있는 추진력과 때에 따라서는 용기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앞으로는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십의 기준을 세종에 두시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박영규 선생님의 신간 국가 경영은 세종처럼 북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북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